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경당문노, 경당문노.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였어요. 면접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실물을 더 쌓고 오세요. 그 순간 정말 억울했거든요. 어떻게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일을 해야 경험이 생기는 건데 경험이 없다고 일을 안 준다니.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당문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밭 갈 때는 종에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경은 밭을 갈다. 당은 마땅히 해야 한다. 문은 묻다. 로는 종을 말해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왜 하필 종에게 물어보라는 걸까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학자였어요. 책도 많이 읽고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농사는 매년 망쳤어요.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고 싹이 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반면에 그 집 종들이 몰래 가꾸는 작은 텃밭은 항상 풍성했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책에서 농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흙을 만져본 적이 없구나. 반대로 종들은 어려서부터 매일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익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은 농사에 대해서만큼은 종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 19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자만했다는 걸. 대학에서 배운 이론, 책에서 읽은 지식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죠.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배달을 하면서 진짜 현장이 어떤 건지 몸으로 배웠어요. 사장님들께도 물어보고 선배 직원들한테도 배우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밭 갈 때는 종에게 물어보라. 전문가에게 배우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가장 겸손한 자세가 가장 빠른 성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망타진, 일망타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서 전체가 없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이 회의실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 문제들을 일망타진하겠다 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망타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일이라는 글자, 하나 일자, 망이라는 글자는 금을 망자, 타는 칠타자, 진은 다할 진자예요. 말 그대로 그물 하나로 모든 걸 다 잡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깨끗하게 해결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나쁜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예요. 당시 강남 지역에 도적대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도적무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이들을 하나씩 토벌하려고 했지만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또 다른 곳을 치면 또 도망가고 끝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었고요. 그때 한 장군이 나섰어요. 그는 모든 도적대의 동산을 파악하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적들이 큰 축제를 벌이며 한 곳에 모두 모였을 때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했어요. 도적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죠. 마치 큰 그물 안에 갇힌 고기들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강남 지역의 모든 도적대가 한 번에 소탕됐어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일망타진이라는
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부장님의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거든요. 부장님은 우리 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중복되는 회의들,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 우리 부서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때로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일망타진의 지혜예요.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용기 말이에요. 배가절연, 배가절연.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나를 정말 알고 있니? 매일 나를 만지면서도 내 진짜 마음을 아는 걸까? 웃기죠?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것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배가절현이에요. 백은 이름 백, 아도 이름아, 절은 끊을 절, 현은 검은고 줄 현이거든요. 합쳐서 해석하면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진정한 친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사라지자 더 이상 연주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에 배가라는 검은고 명인이 있었어요. 그의 연주 실력은 정말 뛰어났는데 문제는 그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기교에만 감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작이라는 나무꾼을 만났어요. 배가가 높은 산을 떠올리며 연주하자 종작이가 말했어요. 정말 태산처럼 웅장하군요. 다시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니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배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작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배가는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며 검은 고줄을 끊어버리고 평생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락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잖아요. 배가가 느꼈던 그 허무함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가인방명, 가인방명.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다들 그렇게 힘들어 보냐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자는 아름다울 가, 인자는 사람 인, 박자는 얇을 박, 명자는 목숨 명을 써요. 아름다운 사람은 목숨이 얇다, 즉 운명이 기구하다는 뜻이에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왜인지 불행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말이거든요. 좀 슬픈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라는 절세니인이 있었어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녀였지만 결국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거든요. 황제는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라의 일도 소홀히 했고 신하들의 원망을 샀어요.
결국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양귀비는 모든 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아름다운 미모가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문득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쁘다고 소문났던 학창시절 친구들이 의외로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외모가 뛰어난 선배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움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사첨족, 화사첨족.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 같은데도 자꾸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말이 있어요. 화사첨족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화는 그릴 화, 사는 뱀사, 첨은 더할 첨, 족은 발족이에요. 뱀을 그리는데 굳이 발까지 그려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뱀 그림에 억지로 발을 그려서 오히려 이상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걸 더해서 완성품을 망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일이에요. 초나라에서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술 한 항아리를 하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인이 너무 많아서 모두 나눠 마시기엔 양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제안한 게 뱀 그리기 시합이었어요. 가장 빨리 뱀을 그리는 사람이 술을 혼자 다 마시기로 한 거죠. 한 하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뱀을 완성했어요. 술잔을 들고는 우쭐해하면서 말했죠. 나는 너무 빨라서 시간이 남으니까 뱀에게 발도 그려줄 수 있어. 뱀에게 발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하인이 뱀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뱀은 원래 발이 없는 동물인데 당신이 그린 건 뱀이 아니야. 결국 술은 두 번째로 완성한 하인이 마셨고 발을 그린 하인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지하철에서 본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발표 전날 밤, 이미 완성된 기획서인데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내용을 추가했어요. 차트도 더 넣고 설명도 더 자세히 하고. 그런데 발표 당일,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때로는 완벽함이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뱀에게 발을 그려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뱀이 아니니까요. 농화지경, 농화지경.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급하게 뛰어들어가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계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방긋 웃는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딸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웃어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딸을 낳았을 때 하던 특별한 표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농화지경이라는 말인데요. 농은 가지고 논다는 뜻이고 와는 기와 조각이나 질그릇을 말해요. 지는 이라는 뜻이고 경은 경사나 기쁜 일을 나타내거든요. 직역하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노는 경사라는 뜻인데 이게 딸을 낳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기와 조각일까요?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옛날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에게는 옥을 쥐어주고 여자아이에게는 기와 조각을 쥐어줬다고 해요. 옥은 귀하고 단단해서 남자가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기와는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해서
여자가 집안을 잘 돌보길 바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와 조각을 준다고 해서 딸을 덜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농아지정이라는 말도 딸을 낳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보였거든요.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주고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농아지경, 딸을 낳은 기쁨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작은 기와 조각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교학상장, 교학상장. 아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이었어요.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학생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얘야, 고마워. 그런데 너도 많이 배우겠구나 하시면서 나도 너 같은 학생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알게 돼서 배우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상, 잘할 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뜻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면서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한나라 때 예기라는 책에서였어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태학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시대 최고의 스승들조차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는 내가 1000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사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만난 셈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제자마다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스승도 계속 새로운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와 학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학생은 할머니의 인생 경험을 통해 예의와 지혜를 배우고 할머니는 학생의 순수함과 요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마다 사실 저도 그들의 반응이나 질문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다는 걸요. 진짜 성장은 혼자서는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활용점정, 활용점정.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젊은이 그림 그릴 줄 알아?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분이 빙긋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인생은 어떻게 그려가고 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활용점정이에요. 화는 그림 그릴 화, 룡은 용룡, 점은 점찍을 점, 정은 눈동자 정자를 써요. 즉,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서 이를 완성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장승료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 실력이 정말 신기에 가까웠다고 해요. 특히 용 그리는 걸로는 천하제일이었죠. 어느 날 사람들이 장승료에게 절 벽에다 용 4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장승료는 흔쾌히 승낙하고 며칠에 걸쳐 정말 생생한 용 4마리를 그려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4마리 용 모두 눈동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눈을 안 그렸냐고 물으니까 장승료가 말하길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웃었죠. 하도 졸라대니까 장승료가 할 수 없이 용 2마리에만 눈동자를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2마리 용이 벽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머지 눈 없는 용 2마리만 벽에 남았고요. 그때 버스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열심히 그려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뭔가 늘 허전했어요. 완성된 것 같지 않고 생동감이 없달까요? 아주머니가 던진 질문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게 빠진 건 바로 그 마지막 눈동자, 즉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활용점정이란 결국 완벽해 보이는 일에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죠. 교환과직, 교환과직.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꾸 실수를 해서 제가 너무 엄하게 지도했거든요. 매일 지적하고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고치게 했어요. 그런데 교왕과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왕은 굽어진 것, 과는 지나친다는 의미, 직은 곧다는 뜻이거든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역사에서 나온 건데요. 유향이라는 학자가 쓴 설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활을 만들 때 나무가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억지로 굽혀서 바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너무 세게 굽히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하게 반대편으로 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자가 말했어요.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고치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 신입사원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환과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고치려다가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그 친구가 아예 위축돼 버렸거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요. 무엇이든 고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중구난방, 중구난방.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낮추시더니 요즘 세상 참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묘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살보다 무섭다면서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중구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은 여러 사람들, 구는 입, 나는 어렵다, 방은 막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그 말들을 통제하거나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나쁜 소문이나 험담이 퍼질 때 이걸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 샐 틈 없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전쟁의 귀재였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적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백기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나라 왕이 이걸 역이용했어요.
백기가 병에 걸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짓 소문을 일부러 터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져 나갔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밀어버렸죠. 결국 백기는 억울하게 자결까지 하게 됐어요. 한번 퍼진 말들을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이 하루 만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주인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는 걸요. 중구난방, 여러 입을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단순 호치, 단순 호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예쁘긴 한데 왜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 옛날엔 사람마다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성형해서 붕어빵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단순 호치, 붉을 단에 입술 순, 흰 호에 이치.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요점으로 치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월나라에 서씨라는 절세미인이 있었어요. 서씨는 워낙 아름다워서 물에 딕친 자신의 모습을 본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잊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서씨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단순 호치였어요. 성형이나 인위적인 꾸밈 없이도 타고난 건강한 아름다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데요.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건 아마도 각자만의 독특함과 자연스러움이었을 거예요. 서씨의 단순 호치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진정한 매력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남과 다른 나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온고지신, 온고지신.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살면서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식비가 3,000원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을 사서 계란 하나 넣고 끓여 먹는 게 최고의 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되새기고 새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온은 따뜻할 온, 고는 옛고, 지는 알지, 신은 새로울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당시 춘추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옛날에 좋은 제도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지혜를 공부하고 되새기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마치 어른들이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같지만
공자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가난했던 대학 시절이 제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라면 하나로도 행복했던 그 마음을 되찾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의 순수함과 간절함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고지신이에요. 양질 호피, 양질 호피.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이 가방이 짝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자기 인생도 이 가방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양질호피거든요. 양은 양, 질은 바탕이나 성질을 뜻해요. 호는 호랑이, 피는 가죽이나 껍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양의 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강하고 위험 있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온순하고 약한 양이라는 거죠. 실속은 없으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양웅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비유를 했다고 해요. 당시 조정에는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부족한 관리들이 많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험을 부리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양웅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권력자들은 체면치레만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그때 버스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할 때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는 괜찮다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울었어요.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가짜 호랑이 가죽을 벗고 진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요. 결국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절차탕마, 절차탕마.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하시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다 잘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딱 이런 이야기예요. 절차탕마. 절할 절, 차할 차, 타찰 탁, 갈마. 뼈나 뿔을 자르고 돌을 갈고 옥을 다듬는다는 뜻인데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뼈를 자르려면 칼이 있어야 하고 돌을 갈려면 숫돌이 필요하고 옥을 다듬으려면 정교한 도구들이 있어야 해요. 결국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절차탕마거든요. 이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포수가라는 친구와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장사를 하면 관중이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포수가는 관중이 가난해서 그렇다며 이해해줬어요.
관중이 벼슬을 해도 쫓겨나고 전쟁에 나가서도 도망치고 뭘 해도 실패했는데 포수가마는 때가 아직 안 왔을 뿐이라고 믿어줬어요. 그러다가 관중이 적국의 신하가 되어 자신의 주군을 죽이려 했을 때도 포수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왕에게 관중을 추천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를 재상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관중은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관중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그날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공부할 때도 혼자 끙끙대고, 고민이 있어도 혼자 삭히고, 뭔가 잘못되면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누군가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고,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왔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혼자서는 절대 다듬어질 수 없어요. 관중과 포수가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부딪히고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경이원지, 경이원지.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 사람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해.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경이원지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경이원지는 경할 경, 그리고 멀원, 갈지 이렇게 4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공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귀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미지생언지사, 미지사언지귀였어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으며 죽음도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뜻이었죠. 이어서 공자는 경귀신 이원지라고 말했어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는 거였죠. 여기서 경이원지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몇 년이 지나서야 진짜 깨달았어요. 직장에서 정말 능력 있고 존경받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려고 했어요.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도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들어보니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지켰다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 거리감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실망하고 너무 멀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경이원지는 그 절묘한 균형점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아, 그만 좀 만져. 하루 종일 날 들여다보면서 뭘 그렇게 찾는 거야? 맞아요. 요즘 저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 앱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고 결국 운동은 뒷전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인데요. 과는 지나칠 과, 유는 같을 유, 불은 아닐 불, 급은 미칠 급이라는 한자예요. 직역하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예요. 조인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에게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공이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자장과 자아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자장은 예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아는 반대로 예의에 조금 소홀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답했어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죠. 그럼 자장이 더 낫겠네요?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바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공자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다고 중용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결국 2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면서 목과 어깨는 더 아파지고 눈은 더 피로해지고 건강을 위한 행동이 건강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할 때는 아예 다른 방에 두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금이환양, 금이환양.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년 전에 잃어버린 반지가 서랍 구석에서 나왔고 버스도 딱 맞게 왔고 신호등도 모두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철 2호선에서 만난 한 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이환양이에요. 금은 비단 금, 의는 옷의, 환은 돌아올 환, 향은 고향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고향에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에 벤트 타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싸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함양성에 입성했을 때의 일이에요. 부하들이 왕께서는 이제 관중 땅에 머물면서 천하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조언했거든요. 하지만 항우는 화려한 궁궐을 보면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고향인 초나라 강동 땅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귀해지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도 밤중에 다니는 것과 같다. 누가 알아주겠는가. 성공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성공이 뭔지에 대한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젊은이, 성공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너를 잊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 순간 항우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구나 싶었죠. 금이환양, 단순히 성공해서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였네요. 원교 근공, 원교 근공.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완전히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보통 이런 전화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하니까 중년 남성분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하면서 끊으셨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 뭔가 이상했던 게 그분 목소리에서 굉장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드렸더니 처음엔 놀라시더니 결국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분과도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 원교 근공에 대한 거예요. 원교 근공은 멀원, 사귈교, 가까울 근, 칠공자를 써서 먼 곳과는 사귀고 가까운 곳은 친다는 뜻이에요. 듣기만 해도 뭔가 전략적이고 치밀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말은 외교나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데 멀리 있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으면 당장 위협이 되지 않지만 코앞에 있는 적은 언제든 칼을 꽂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서 가까운 적을 견제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범수라는 책사가 만든 전략이거든요. 당시 진나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골칫거리였죠. 범수는 진소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우리가 멀리 있는 제나라나 연나라를 공격하러 가면 그 사이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우리 뒤를 칠 것입니다. 차라리 제나라, 연나라와는 친하게 지내면서 한나라와 위나라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어요. 진나라는 이 방법으로 하나씩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갔고 결국 중국을 통일하게 되거든요. 만약 범수가 이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진시황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벽 3시 전화를 걸어주신 그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회사든 인간관계든 가까운 곳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걸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매일 마주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방치하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날 새벽 전화 한 통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때로는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였어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고양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고양이가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오매불망이에요. 잘 때도 깰 때도 잊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오는 잠들 잠, 매는 꿈, 불은 아닐 불, 망은 잊을 망이거든요.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구천은 오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그는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했죠. 하지만 구천은 그 모든 치욕을 견디면서도 단 한순간도 복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잠들 때도 깨어있을 때도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생각만 했죠. 심지어 쓸개를 핥으며 그 쓴맛으로 굴욕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그렇게 20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되찾았거든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계속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안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오매불망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길고양이도 할머니의 강아지도 그리고 구천도 모두 그런 마음이었겠죠. 주마간산, 주마간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떠난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에서 런던, 런던에서 로마, 로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일주일 동안 네 나라를 돌아보는 빡빡한 일정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정신없이 루브르 박물관 뛰어다니고 에펠탑 올라가서 사진 찍고 다음날 바로 런던 가서 빅벤 보고 런던 아이 타고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럴 때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주마간산이에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뜻인데 자세히 풀어보면 달리는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구경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대충 훑어보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스쳐 지나가면서 대강 보기,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본다는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맹교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정원을 구경시켜주면서 이것저것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교는 시험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대충 맞장구 치면서 지나갔어요. 나중에 친구가 어땠어? 내 정원이 어떻던? 하고 물어보니까 맹교가 당황해서 그게 마치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본 것 같았어 라고 대답한 거죠.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후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콜로세움 앞에서 저도 똑같았어요. 루브르에서 뭘 봤는지, 에펠탑에서 뭘 느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인증샷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바빴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행도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빨리빨리 많은 걸 경험하려고만 했지. 정작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정을 반으로 줄이고 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주마간산이 아니라 진짜 여행을요.